네, 오늘은 그 미국의 눈에서 본 2024년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그 미국의 외교협회죠. 미국의 외교협회는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지만 그 학자와 그 다음에 외교관들이 모여 있는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외교 전문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 가지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정책 그 담당자 관료죠. 고위 이 대통령이라든지 고위 외교 공무원에게 어, 올해 한 해 동안 국제 분쟁이 생겨서 미국의 국익을 해치거나 미군이 개입해야 될 것들을 미리 알려줘서 그 예방하기 위한 그러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우선적으로 예방해야 될 것에 대한 설문조사죠. 그래서 PPS라고 하는데요. 매년 이러한 것들을 그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외교협회의 산하에 이러한 위기 이 방지 이 센터가 있는데요. 여기서 실시를 하는 겁니다. 지난 1월 4일 날, 1월 4일 날 이것들이 그 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 2008년부터 2008년에 중동 전쟁이죠. 중동 전쟁. 중동에서 2008년에 전쟁이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이락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이 그 많이 있어서 미국의 해외 파병이 많았을 텐데 그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 16년 동안 16년 동안 이 발행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이 이제 네 이것이 그 미국의 그 갈등 그죠? 위기 방지 행동센터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6년 동안 해왔고요. 그래서 이거 하는 방법은 먼저 그 30개의 위험 요소를 CFR에서 먼저 선정을 합니다. 이 선정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30개의 위험 요소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고 15,000명의 전문가와 관료 학자들에게 이것을 보내는데요. 설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발생 가능성과 충격을 두 개의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발생 가능성과 충격을 두 개의 기준으로 해서 발생 가능성이 이와 같이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 중간인 거, 낮은 거. 두 번째는 미국의 국익에 관한 충격도에서 가장 높은 거, 중간인 거, 낮은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합으로 해서 총 9가지의 그 이 수준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 9가지의 수준을 해서 그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빨간 게 이제 1등급의 위협인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 가능성과 충격도를 고려해서 가장 긴급하게 정책 순위에 놔야 되는 거다.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 그래서 빨간 거, 주황색, 노란색 이렇게 등급으로 세 등급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1등급, 1등급은 그 8개가 1등급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여기 나오지 1등급이 8개가 채택이 됐고 나머지 2등급, 3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등급. 자, 1등급. 1등급은 자, 봅시다. 첫 번째는 1등급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거. 발생 가능성도 높고 미국의 국익에 대한 충격도 높은 거. 이게 가장 위험한 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에서 가장 최우선 순위는 미국 대선 때 그 대규모 폭력 가능성과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
그죠? 지난번, 그죠? 트럼프가 재직했을 때 선거에서 졌을 때 선거에 불복하면서 미국 국회의사당 1월 6일이죠. 1월 6일, 3년 전인 것 같습니다. 1월 6일 날 미국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그 미국에서는 이거를 반역이라고 합니다. 내란 이렇게 규정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번 선거 때 또 이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로 제일 잡아놨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이죠. 이 가자 전쟁이 다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확대되거나 혹은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죠. 이란이 지원하는, 또 이란이 지원하는 세력들이 시리아가 있는데,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로 확대되는 것, 이것을 두 번째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그 예멘이죠, 예멘. 네, 예멘의 방군에 대해서 서방이, 미국과 영국 서방이 대규모 폭격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 이란과 하마스의 가자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이거를 선정했는데, 이거의 그 설문조사 시기는 어, 작년 11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변화됐죠. 그래서 여기 가자 전쟁이 이 확대될 가능성은 이 설문조사 당시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세 번째는 불법 이주민입니다. 이 중남미, 멕시코와 특히 남미에서 정치적 불안, 먹고 살기 어려운 거, 그 다음에 범죄 때문에 난민들이 이 멕시코에 몰려들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난민들이, 불법 이민들이 그래서 하루에 불법 이민들이 체포되는 숫자가 1,000여 명이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행정 인력과 수용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지금 국내에서 물가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이것들이 갑자기 이 불법 이민이죠. 난민들이 갑자기 쇠퇴할 수가 있다. 지난번 몇 년 전이죠. 트럼프 시기에 니카라과라든지 이런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하는 행진이 있었죠. 그런 사태가 벌어져서 이 미국의 국경죠. 보더 국경 문제가 나타날 수다. 이게 이제 가장 이 중요한 것들입니다. 1등급 중에서도 최우선 순위에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은 가장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미국 국에 대한 충격도 가장 높은 겁니다. 두 번째, 1등급의 두 번째는 아 가능성은 중간인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미국의 국익에 심각한 이 충격을 주는 겁니다. 여기서 심각한 충격, 미국의 국익에 주는 가장 심각한 하이 임팩트라는 뜻이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 임팩트라는 것은 이러한 비상 사태가 미국의 국토죠. 미국의 본토에, 그죠?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거나, 난민이, 그죠? 난민이 들어오는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는 거죠. 혹은 방위조약,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들, 이스라엘이죠. 하마스,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군인들이 개입해야 되는 것, 그죠? 그래서 국내 문제뿐만 아니라 해외 문제라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이라면 미국이 개입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이 충돌 가능성이, 그 충격의 효과가 가장 큰 겁니다. 그러면은 발생 가능성이 중간이지만 여전히 충격의 가장 큰 것들을, 나머지 것들을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현재 소강 상태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확대가 돼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토가 개입하게 되면은 이거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지죠. 그래서 충격은 매우 크지만 현재 소강 상태이기 때문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미국이나 이제 소강 상태에서 이 전쟁에 탈구 전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하이가 아니라 중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만 해협 문제죠. 대만. 이게 조사될 때가 작년 11월 말이라 그랬는데요. 올해
얼마죠? 며칠 전 1월 13일 날 대만에서 선거가 났죠. 그래서 친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원래는 이 친미 정권이라 하면 대만 독립을 추진하는 정당인데 세 개의 주요 후보가 나왔는데 당선된 사람이 30% 중반으로 당선됐습니다. 나머지 두 후보에 합하면 이, 그 중국, 그죠?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소수지만, 그러니까 야당 첫 번째 야당이죠. 첫 번째 야당, 두 번째 야당. 그래서 이 국민당이나 민중당인가요? 이게 두 야당들은 전부 다 이 대만의 독립에 반대하는데 표가 나눠졌기 때문에 민진당, 친미 이 정권이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할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대만의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새로 이 당선된 친미 정권이 대만의 독립을 만약에 추진을 한다면 중국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전면전은 아니더라도 대만의 반응과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미국 정부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 이 대만 해협사의 그 포병 우리 연평도 포격전처럼 제한적인 포격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많다. 그래서 그 포격전을 통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대만이 어느 정도 반응을 하는지를 알 수 있다. 과거에 이미 포격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이. 그래서 이 중국 문제가 사실은 에, 발생 가능성이 모도로 중간이었는데 지금은 훨씬 더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충격이 심한 거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인정도 하지도 않고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는 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엄청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핵무기가 다른 그 이슬람 국가의 핵무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가시화될 때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무산되고 가시화될 때 이스라엘은 이거를 용납할 수 없죠. 군사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어. 또 하나는 이란이 지지하는 군사 조직이죠. 헤즈볼라, 레바논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이런 친이란, 예멘이라든가 이런 친이란의 군사 조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할 때 이스라엘은 이런 친이란 군사 조직의 모국인 이란에 대해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는 여기 나온 거는 이제 그 사이버, 그렇죠? 미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올해 그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러시아가 미국 대선의 선거 시스템에 개입했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는데요.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그 결과를 뒤집어 엎거나 아니면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선거 시스템과 같은 중요한 그 인프라에 대한 그 사이버 공격, 그죠? 사이버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렇고 그것은 뭐 러시아나 중국뿐만 아니라 테러 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고요. 마지막은 우리하고 관련된 거죠. 북의 그 핵실험과 그죠? 핵 무기에 관한 거. 그래서 지금 북이 핵 미사일을 계속 그 실험을 하고 있고 고도화하고 다정화하고 대량화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전술핵까지. 미국이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북이 어떤 미국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그죠? 아니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제한적으로 완전한 실사격이 아니더라도 제한적으로 고도 발사 각도를 낮춰서 제한적인 실사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대기권에서 폭파 실험을 한다든지 이와 같이 강력한 대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얼마 전에 북이 폭격을 했는데 어, 미국과 한국의 대북
그 침략 훈련에 그 항의해서 제한적인 군사적 행동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이제 가장 1등급으로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가능성이 제일 높고 충격이 제일 높은 게 세계고, 북은 이제 가능성은 중각이지만 발생했을 때는 충격이 엄청난 것, 이렇게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단계는 먼저 그 가능성도 중간이고 충격도 뭐 미군이 직접적인 대규모 개입까지 할 필요가 없을 정도에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그 터키와 관련된 거죠. 터키는 이제 쿠르드족. 이 쿠르드족이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에 다 몰려 있죠. 그래서 터키가 쿠르드족을 이 테러 집단으로 지적했는데, 이 쿠르드족이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 국가를 몰아내는데 미국과 같이 협력을 했죠. 그래서 이 쿠르드족이 아주 뜨거운 감자입니다. 터키의 쿠르드족에 대한 어떤 전면적인 공격, 이런 것들이 미국이 용납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이 크루즈족이 이란과 이라크에, 시리아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에서, 그래서 터키가 크루즈족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란이라든가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멘이죠. 예멘은 통일된 이후에 그 내란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반정부와 이 세력들이 서방의 그이 배들을 납포를 하고 있고, 이란이 이 지를 어, 지원하고 있다 하는데, 바로 이런 문제에서 바로 예멘의 그 내전이, 사우디아라비아죠. 사우디아라비가 지지하는 정부와 거기에 대항하는 반정부 후티, 그리고 이란이 지원하죠.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 악화될 수 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예멘에 대한 공격이죠. 예멘 반군에 대한 공격으로 이 가능성이 중간이 아니라 더 높아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갈등이 되면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까지, 사우디아라, 중동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미국의 희망이죠. 이란의 내부에서 이란 내부가 혼란에 빠지는 걸 미국이 원하고 있는데, 이란에 대한 이란이, 미국이 주장하기를 이란이 독재를 하고 있다, 민중을 탄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 중에서 사우디나 이런 나라들이죠. 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거에 비해서는 이제 왕정을 하지 않고 공화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고 지도자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제한적으로 종교와 정치를 일부 그 분리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어떤 이란과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에서 내부 갈등, 충돌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모 과정에서 이란의 시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을 때 이러한 이란 내부의 이 혼란이 악화될 거다, 이렇게 예견하는데, 이건 미국의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집트는 계속해서 아, 군사 정권이 했다가 그 이슬람 세력, 그죠? 이슬람 세력이죠. 이슬람 형제당인가요? 그에서 집권했다가 다시 군사 정권으로 뒤집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또 선거가 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선거를 통해서 어떤 그 갈등, 그죠?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 갈등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과 결합해서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중국과 인도의 분쟁을 미국이 원하고 있죠. 과거에 두 차례 국경 분쟁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중국과 인도가 국경 분쟁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 중국과 인도가 서로 반목하는 거는 미국의 희망이죠. 중국도 그걸 잘 알고 있고 인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선을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도와 대규모 분쟁을 할 의사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인도와 분쟁에서 두 차례 다 이기고도 일방적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인도 역시 중로와 미국 사이에서 어느 한편에 드는 게 아니라 4강 체제, 그죠? 4강 체제로 하나의 강대국으로 올라가고 싶기 때문에 중국과 대립하면서 미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면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미국의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그 충격도는 중간 수준이라는 거죠. 남중국해가 있겠습니다. 필리핀, 그죠? 베트남, 남중국해가 있고 이런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미국이 이러한 필리핀이라든가 베트남을 지지하죠.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고조돼서 군사적 충돌이라는 건 미국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정 부분 미국의 개입을 견제를 하지만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가는 거는 통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도 역시 그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선거를 통해서 푸틴이 장기 집권을 할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그 선거 과정 속에서 또 전쟁에 대한 불만이죠. 전쟁이 결정적으로 그 러시아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한 불만이 내부 혼란으로 생겨서 어떤 민중들의 그 저항, 항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것도 역시 미국의 희망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러시아에서 그 푸틴에 관한 지지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게 때문입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래서 발생 가능성은 중간이지만 그 충격은 별로 강하지 않은 것들이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첫 번째는 하이티. 하이티가 대통령이죠. 선출된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국가가 치안 공백 상태에 빠졌는데 현재 그래서 치안 공백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가 붕괴 상태로 그죠? 경찰이라든가 군대라든가 이런 국가 권력 기관이 붕괴가 되는 그런 국가 붕괴 상태로 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탈레반이 다시 재집권을 했는데 탈레반이 미국이 자유주의 정책을 한 거를 다시 뒤집어 놨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일부 이제 그 민중들의 저항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의 이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 탈레반의 아프가니스탄에서 혹독한 그 종교 정책으로 인민들이 거기에 저항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수단이죠. 수단은 두 개가 있죠. 이 수단에는 수단과 그다음에 남수단이 있습니다. 수단과 남수단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여기죠. 수단과 남수단 이렇게 되네. 수단, 남수단. 그래서 먼저 수단에서 는 이제 인종 청소라든지 부족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 악화돼서 난민들이 이제 옆에 나라로 이제 나아가고 이렇게 될 때 유엔이 개입하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일정 부분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남수단은 좀 다른 거죠. 남수단은 이제 선거가 있다면 선거가 있어서 항상 선거 때는 민중들이 선거의 공정성이라든지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가 패배했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정치적 혼란과 어떤 갈등, 대규모 집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남수단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헬, 사하라 지대죠. 사하라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초원지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도 국가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비국가 무장단체죠. 민병대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콩고는 지하자원
그죠? 지하자원이 매우 많은 나라입니다. 이 지하자원의 쟁탈전이 콩고에서 벌어지게 되면서 용병, 서방의 용병들이 거기에 있는데 이러한 지하자원을 그 반군들, 무장 세력들이 장악하면서 서방과 서로 서방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하자원을 장악하기 위한 무장 세력 간의 충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악화되고 그럴 경우에는 주변 국가들이 개입돼서 전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소말리아죠. 소말리아도 이 소말리아 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말리아에는 이러한 혼란과 또한 기근이죠. 소말리아 바다 앞바다에 있는 수많은 어족을 선진국들이 다 싹쓸이했답니다. 소말리아 어민들이 먹고 살 게 없답니다. 해적질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소말리아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슬람 무장 조직이죠. 사밥 그래서 이슬람 무장 조직이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무장 조직과 정부 국가와의 어떤 내란 상태 그리고 이러한 무장 조직이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인근 국가로서의 파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러한 30개 그죠? 30개의 중요한 갈등, 미국이 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갈등들을 미국의 외교패의 시각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